저번에 이게 왜 안 됐던 걸 제가 찾아봤어요. 학습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게 데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단순한 생각 놓쳤어요. 그러니까 욜로 버전이 자주 바뀌거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최신 버전을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여기서 쓰니까 동작을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로컬에서도 해봐야 되니까, 어, 여기서, 여기다, 이걸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기에다가 저 주소 복사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바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더 기초적인 거. 우리 아나콘다 한번 설치해볼게요. 아나콘다. 이거는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만약에 환경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아나콘다라고 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공식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자기 OS에 맞게 다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면 윈도우, 맥이면 맥, 뭐 리눅스를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다운이 될 거예요. 자기 환경에 맞게 알아서 네,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나콘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파이썬 포함, 파이썬하고 여러 가지 과학 도구들이 다 깔려져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도 환경 구축을 할 때 아나콘다가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어느 내가 환경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다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도 설치가 돼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보고 있는 거 나올 거예요. 뭐 건들지 말고 다 넘겨요 그냥. 저는 지금 깔려 있어서 그런 거고 디폴트로 해서 쭉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쭉. 만약에 아나콘다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같이 깔아보세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교수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환경교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C 드라이브에 유저스 어드민이라는 폴더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폴더 안에 뭐 파이썬 뭐 이런 게 있나요? 이런 파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행이 돼요. 어디 가서도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도 해도 되고 여기서 파이썬을 써도 동작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변수라는 걸 잡아줘야 돼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거가 만약 안 돼 있는 분들은 컴퓨터 가시면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가면 여기 환경 변수라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 대한 어떤 환경 변수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어드민은 볼 필요 없고 시스템 변수에서 찾아보면 패스라는 게 있어요. 패스. 얘를 들어가 보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어느 경로에서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실행을 해도 다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환경부에서 잡아준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아나콘다가 있죠? 여러분이 아나콘다가 설치되면,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추가를. 이런 거는 타이핑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쓰시는 게 좋죠.
그러면 저는 에브리띵을 좀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아나콘다 아마 3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나콘다 3가 있는 폴더인데, 보면은 여기 저기 아나콘다 3 밑에 있는 파일들 다 실행하게 만들어 쓴 게 이 라인인 거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어스의 빈이 보통 이제 바이너리 폴더거든요. 여기 밑에 바이너리. 여기에 바이너리 파일들이 있어요. 뭐 exe 파일도 있고 DLL도 있고 얘도 동적 라이브러리니까 얘네들을 어디에서나 명령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되게 많죠. 실행 파일들이. 그 다음에 스크립트스라는 것도 있고 스크립트스가 라이브러리 밑에 있나? 아닌가? 여기에 스크립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등록을 해주면 편집을 눌러도 되고 여기 그냥 새로 만들기 해서 넣으면 되죠? 그럼 경로 복사해가지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럼 끝. 저는 똑같은 게 있으니까 저는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끝나요. 그 등록을 하게 되면 확인을 반드시 눌러야 되고 이 창이 없어져야 적용이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이걸 했다고 하고 나서 이 터미널도 다시 껐다가 켜서 아무 데서나 콘다를 쳤을 때 동작을 하면은 이제 환경 세팅이 완료된 거예요. 버전을 시간을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콘다 23.7.2 그죠? 여기서도 콘다 하면은 그쵸 명령어가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환경 세팅이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전에는 환경 세팅하는 데만 반나절씩 걸리고 이랬는데 요즘에 좀 이제 확실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이해만 하고 있으면 쉽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 교수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하라고 하니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터미널 있잖아요. 여기서도 치면 작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시 환경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뭐야? 콘다 여기에 create -n 하고 저는 한번 새로 또 만들게요. 8 2 하고 저는 파이썬 버전이 3.11이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콘다의 가상 환경. 로그를 잘 보세요. 로그를 보면서 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지금 보면은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이제 Y로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은 가상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은 뭐였어요? 아까 YOLO8 언더바 2로 만들었죠 저는. 확인하는 명령어는 info envs 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환경이 겹치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환경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 이름을 가진 거는 파이썬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얘도 파이썬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여기 안에 있는 뭐 사이키너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여기 안에 있는 텐서플로우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안 맞으면 뭐가 되질 않아요. 저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있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콘다에 액티베이트 쓰고 눌러보죠. 이 이름을 쓰면 돼요. 아까 만들어 놨던 이름을 쓰면 해당 가상 환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 그래서 괄호가 생기면서 이 환경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환경 만들 때 그냥 파이썬 3.11만 줬어요. 다른 옵션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거의 깡통 상태예요. 빈 깡통 상태. 라이브러리들이 안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requirements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있었어요? pip 인스톨에 울트라 라이틱스라는 게 있었죠. 울트라 라이틱스 얘를 쳐주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 로그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울트라 라이틱스에 가지고 있던 라이브러리들이 연결된 것들이 쭉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뭐가 막 이미 뭐 있다, 뭐 already requirements 이렇게 나오면은 파이썬 버전이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저번주에 한 거를 확실하게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얘는. 여기서 그냥 룰로 써보는 거예요. 프레딕트. 이렇게. 그래서, 에러가 없고, 동작을 하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 환경 세팅 끝. 쉽죠? 그럼 제가 로컬이나 서버에서 이 욜로 8을 가지고 뭐든 다룰 수 있게 기본적인 환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욜로로 했는데 명령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 거는 울트라 라이틱스가 설치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GitHub에 존재하는 최신 버전의 울트라 라이틱스를 클론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했으니까 클래시파이 프레딕트 하고 모델은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복사를 할게요. 얘였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왜냐면 학습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모델을 얘로 쓰고 그 다음에 소스를 이 폴더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안 됐던 게 이유가 욜로 버전 문제였다. 네, 그거를 검증을 제가 해왔어요. 이거 지금은 모델 다운받는 거고 지금 실제로 추론이 잘 되고 있죠? 그러면 이 과정은 뭐예요 지금? 테스트셋에 있는 220장을 내가 분류해가지고 안에 이제 뭐가 확률이 제일 높은지 아마 사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따가 분석 다 끝나면은 열어보면 되고 끝났네요 벌써. 네, 결론은 얘는 런스에 우리 지금 클래시파이 했죠. 여기에 있어요. 얘를 가서 넣어가지고 각 사진을 열어보면 왼쪽에 나오죠. 어느 작품, 어느 화가가 그렸을 건지 높은 순으로 확률이 나오고 지금 얘는 알브레? 어쩌고저쩌고. 저번 시간에 8번이었나? 그렇죠. 8번. 이게 고급 거였잖아요. 피카소 거였나? 고급 거였나?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이 안 나니까 구글에 물어봅시다. 구글 렌즈. 이거 여기 렉이 걸리네. 여기 아닌데? 그냥 구글에서 이거 누르면 되죠? 네, 괜히 어렵겠네. 이 사진을 8번. 제가 기억나는 게 8번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그쵸, 고급 거죠, 고급 거. 고급 건데, 예측할 때 고급은 지금 낮게 나왔죠? 그죠? 0.05. 얘는 지금 피카소가 그린 거라고 추론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 모든 이미지에 이렇게 지금 분류해서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신경막 직접 맞는 거랑 얘랑 비교를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CNN은 오늘 더 한번 붙이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내가 좋은 거를 봤어요. 이 포스팅이 좀 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NN 우리가 만들어 봤죠?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 얘가 엄청 한 획을 그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입력하면, 보셨어요.
컨버전 2D하고 맥스플링 맞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플래튼 해주고 소프트맥스에 넣어가지고 분류를 했었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뭐 DNN부터 출발했다. DNN은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얘는 기본적으로 1차원이었다. 근데 2차원, 1028, 1028 같은 2차원 그 이미지가 있는 때 얘를 한 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 차원 축소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어느 특성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차원 축소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추상 과정이 없이 연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효율성도 좋지 않고 학습도 느려졌다. 요거를 극복해낸 게 CNN이다. 얘는 어떤 공간 특성을 유지한 채 플래튼했다. 야, 요게 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1차원으로 폈다가 골자인 거예요. 폈다. 그게 뭐 정확히 뭐 어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출발을 했고 여기에 실제로 해서 검증이 됐다. 여기에 이제 컨볼루션 얘기하는 거잖아요. 컨볼루션. 이 안에서 가장 큰 거. 이 안에서 가장 큰 거. 맞죠? 얘도 지금 4개. 4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여가면서 뒤로 레이어가 늘려가면서 그렇죠. 마지막에는 플래튼 해주고 마지막에는 뭐 문제에 따라서 시그모드를 쓸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출력층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커머스 필터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 인풋이 이런데 어느 특성들 필터를 넣었을 때 실제로는 이렇게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던 행렬 연산이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필터가 뭐였냐? 패턴, 우리 저번에 뭐 고양이 코, 눈, 귀, 그 있어서 사진 기억나시죠? 어떤 패턴을 찾으면서 마킹을 해가 엄청나게 많은 뭐 필터도 있어요. 위아래, 좌우, 대각선, 이질, 뭐 색감, 뭐 이런 것들로 다 확인을 하면서 어떤 패턴을 찾는 거죠, 패턴을.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출력 입력층 거칠 때마다 렐루를 집어넣었어요, 렐루. 그쵸? 그런 식으로 필터링을 했었고. 풀링은 뭐였어요? 우리 피는 거에 가지고 피는 거. 그러니까 뒤로 레이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더 멀리서 보는 법. 그렇죠? 왜냐면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되니까. 이런 식의 용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기. 그러면 풀링이고. 사진 사이즈는 줄어들고 뒤로 레이어는 쌓아주고. 그래서 중요한 정보만 남겨서 하나를 줄이고 여기서 제일 큰 거 4, 여기서 가장 큰 거 8, 가장 큰 거 7, 가장 큰 거 9.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우리 뭐였어요? 보폭이었죠, 보폭? 윈도잉 하는 거. 그래서 점차 뒤로 레이어가 두꺼워지면서 어떤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 그게 이제 CNN의 골자다. 그래서 이미지의 사이즈는 줄여져 가지만 점점 피처들은 잘 알고 있는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 패딩 같은 경우는 여기 만들어내는 거였죠,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여기 설명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제로 패딩. 귀퉁이가 잘리다 보니까 사이즈 유지를 위해서 컨볼루션 전에 0을 모서리에 추가해가지고 요 안에서 찾는 거죠. 요런 게 이제 패딩 기법이었고. 드랍아웃은 응용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부분 집합 같은 개념이었죠. 그래서 어떤 기법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위주로 할 때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다 지금 까맣게 박혀 있잖아요. 어쩔 때는 색을 지우고, 어쩔 때는 이 부분을 빼고, 그렇죠. 이게 다양한 어떤 부분 집합의 케이스를 더해서 좀 더 모델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드랍아웃이었어요. 이 정도? 리뷰 한번 더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딥러닝 쪽 오니까 굉장히 예제들이 비전 관련된 것들이 좀 많죠. 이게 다 CNN 때문에 그래, CNN. CNN이 거의 이제 비전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딥러닝에 관련된 예제들은 영상 관련된 예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고. 볼게요. 그래서 오늘 거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이용할 거고, 토치 비전. 토치 비전은 파이토치에서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비전 관련된 라이브러리만 빼가지고 트랜스폼. 그래서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컴포즈 안에 텐서를 바꿀 수 있는 투 텐서랑 노멀라이즈가 있어요. 노멀라이즈. HWC죠? HWC. 이렇게 어떤 채널들의 평균에 대해서 다 0점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채널의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지판을 1로 만든다. 이게 뭐예요? 정규화, 정규화. 정규화를 해놓은 거예요. 정규화.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트, 위드, 채널, 배치 사이즈는 사로 줬고, 토치 비전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비전에 있는 거죠. 토치 비전이라는 곳에 데이터셋에 지금 이거는 뭐 사이파라고 있죠. 사이파 10. 그래서 이 10은 10개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이에요. 32 곱하기 32 사이즈의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10개로 분류하는 분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트레인 셋을 만들어주고, 트레인 옵션. 다운로드는 내장 데이터셋이니까 여기서 다운받아라 라는 개념. 트랜스폼은 트랜스폼 위에 있는 거 적용해줘야 되니까. 데이터셋에서 아예 미리 정규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거의 자연어 처리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항상 정규화를 해주고 나서 모델에 집어넣어야 성능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더도 바로 만들었어요. 로더도 데이터셋 만들고 로더 만들고. 그래서 얘는 토치 UTS에 데이터 로더라는 게 있고, 트레인 셋,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 만들어 놓고, 셔플, 데이터 섞여야 되니까, 투. 밑에는 트레인 폴스는 뭐예요? 얘가 테스트 셋이라는 얘기예요. 뭐 테스트라고 설정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대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이니까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선 셔플을 폴스로 준 거고요. 여러분은 실행해보세요. 데이터 셋이 보면은 플레인, 카, 버드, 캣 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뭐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기어, 사슴, 강아지, 개구리, 뭐 말, 배, 트럭.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10개의 우리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이에요. 사이트 10이.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얘부터 0번인 거죠? 0, 1, 2.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시합화를 하기 위해서 애플 라이브 가져오고 원파에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정교해놨던 거를 다시 언노멀라이즈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를 다시 노멀라이즈 해제해줘야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원래 각 픽셀이 0에서 255였는데 정교화를 거치면서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변해버렸잖아요. 이대로 얘를 띄우면 이미지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교화를 해제시켜가지고 원파이로 바꿔서 트랜스포즈 해준 거예요. 요 이건 밑에 사이즈 말하는 거고. 왜냐면 넘파이랑 토치랑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imshow라는 함수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itera는 반복자 객체를 만들어서 안을 스캔하면서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에는 이미지 들어갈 거고, 라벨은 라벨 들어갈 거고, 정답. 데이터는 트렌 로더 가져오면은 이미지, 영상 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기 위해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OS까지 인덱싱 해가지고 본 거. 잘은 모르겠지만, 배 같죠, 배? 밑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슴이고, 얘는 고양이네요. 모르겠다. 둘은 배 같긴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픽셀 값 맞죠? 32 곱하기 32. 32. 그래서 밑에는 답안지를 출력한 거. 우리 쉐이프를 찍어봤어요. 제가. 쉐이프 하니까 앞에는 뭐예요? 배치, 채널.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로 가로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 거만 인덱싱 하니까 채널, 하이트, 위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쉐이프 찍어 보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수는 내가 왜 안 했대?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신경방이니까 이거는 조금 빼가지고 봅시다. 왜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걸 구현한 게 이거든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잠깐만, 뭐였어? 애매하네. 잘린 거. 이렇게 보죠, 뭐.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토치의 뉴럴 네트워크, 토치NN의 펑셔널을 alias F로 만들어주고, 밑에 소스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컨볼루션 1,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층, 컨볼루션 1, 3, 뭐야. 채널수, 그 다음에 얘는 필터. 좀 달라요. 필터. 6개 필터. 그리고 5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CNN 할 때. 커널 사이즈를 5 곱하기 5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맥스 플링. 이런 패딩 처리한 다음에 2 곱하기 2로 플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이즈가 50%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컨버전 2. 얘는 또 그 다음에는 지금 바뀌었잖아요. 채널이 6개로. 그러니까 6 들어온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쌓았으니까 채널 수도 늘어난 거고. 요거는 똑같죠. 얘도 지금 패딩 사이즈 5 곱하기 5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니어는 뭐예요? 선형 얘기하는데 선형이 16 곱하기 5 곱하기 5. 120. 120이 또 여기로 오고 84가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텐서플로우 했던 거랑 좀 다르지만 층 구성하는 거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최종 클래스 수가 나옵니다. 최종 클래스 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이 사이파 10 모델이니까 10개를 분류하는 문제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기화를 시켜놓은 거, 초기화. 그 다음에 forward 함수에서 앞에 층 풀링해주고 렐루. 두 번째 거 풀링해주고 렐루. 마지막에 플래툰으로 평탄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렐루 적용해서 마지막에 F3로 나오고 얘를 리턴해주는 거죠. 요거는 조금 파이토치의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하는 거니까 잘 봐두세요. 그래서 인제 하나하나 찍어보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얘는 뉴럴 네트워크의 모듈을 상속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순전파. 그 다음에 넷은 넷 하면은 요 넷에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들어있겠죠. 설계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델까지 만들었고, 옵티마이저 지금 나왔어요. 옵티마이저 보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옵티마이저는 지금 SGD 이렇게 나왔어요. 런레이트 0.00에 모멘텀은 0.9.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저번에 설명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뭘 잘 모르겠으면 딥러닝에서는 아담을 쓰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머신러닝은 달라요. 그렇죠. 딥러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여러 개 음닉층으로 이루어진 어떤 신경망이고, 층이 깊어질수록,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하이퍼 파라미터 당연히 많아지겠죠. 이런 거를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해서 패턴을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로스 펑션을 정해야 되고 최적화해야 된다. 네. 최대한 틀리지 않은 방향을 학습해야 돼. 당연한 거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맨날 오답을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틀린 문제가 적을수록 우리 공부를 해야 되겠죠. 모델도 똑같은 거죠. 최적화 옵티마이저. 그래서 딥러닝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제 GIF 파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SGD는 우리 뭐였어요? 확률적 경상화법이고, 모멘텀 관성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아담 계열인 거고, 우리가 자주 봤던 거, RMS 프로.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SGD가 제일 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속도로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손실함수는 뭐예요?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0. 최대한 0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지금 아담 계열이 어떤 거야? 지금 보시면, 지금 노란선 보이시죠? 노란선. 파란선도 지금 지나갔고.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밑에 좀 더, 이런 그림도 있고. 그래서 몇 표를 딱 보면 돼요. 몇 표를 딱 보면은 딥러닝 옵티마이저는 이걸로 끝나거든요. 이 표로. 이건 일반 우리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경사각법. 얘는 확률적 경사각법. 어느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관성이라는 모멘텀을 주면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이 방향으로 가면 스텝 사이즈를 보고 이거 보면은 모든 걸 다 해서 계산하겠대.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확률적 경상화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보고 빨리 판단한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간다. 그러니까 어떤 스텝이라는 개념을 두고 모멘텀은 관성이니까 어느 방향이 있을 거고, 그렇죠? 스텝을 계산해서 움직인 다음에 아까 내려오던 관성 방향으로 또 가겠다. 그 다음에 NAG 일단 움직인 다음에 스텝을 계산하니까 더 빠르더라. 빠르더라라는 게 생겼어요. 빠르더라. 그 다음에 지금 일로 왔어요. 얘는 아담으로 갔어. 얘는 모멘텀 대신에 붙이자. 모멘텀을 하고 일로 왔어. RMS 프로하고 일로 왔어. 얘가 지금 가장 중립적이라는 얘기예요. RMS 프로하고 모멘텀을 적절히 조화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로 입증이 됐어요. 얘가 제일 잘 나온다. 일반적인 문제에서 옵티마이즈 줬을 때 딥러닝에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참고만. 우리가 썼던 거는 거의 요거였잖아.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딥러닝에서 아담을 쓰시면 돼요. 우리 욜로도 옵티마이저 아담으로 돼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구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냐? 두 가지 섞어 쓰는 알고리즘이다. 속도에 관성을 주고 어떤 변화량의 또 적응적 학습률을 가진 알고리즘이자 하이브리드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량마다 딥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강점은 여기 보면 바운드 스텝 사이즈다. 이건 뭐 수학적인 얘기죠. 그래서 모멘텀 방식 유사하게 기울기의 지수평균을 저장. RMS 프로과 유사하게 기울기 제곱수의 지수평균 저장. 우리 맨날 뭐 있었어요? 뭐 절대값의 제곱, 그렇죠? 아니면 지수의 제곱 이런 식으로 했었죠. 왜 해요? 0으로 가까워지려고 다 하는 이유가 미분하는 이유가 다 이거잖아요. 경상도 하는 이유가 로스를 최대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울기의 제곱값과 지수 이동 평균의 제곱 이런 활용해서 스텝 변화를 조절을 했더니 약간 이상적인 옵티마이저가 되더라. 그렇게만 보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너무 접근할 필요는 없고 물론 뭐 수학이 좋아하고 내가 이 전공자면 이거를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공학적으로는 이걸 내가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가 뭔지 알고 얘를 흡출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고 나서 그게 더 공학적인 관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SGD가 들어가 있긴 하네요. 학습률은 0.01, 모멘텀은 0.9. 모멘텀 관성 얘기하는 거예요, 관성. 이 부분은 이제 학습하는 부분. F4 두 번밖에 안 줬죠? 제일 처음에 손실함수.
로스를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로더 불러와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그라디언트도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네트워크에 인풋 들어간 게 아웃풋이 되겠죠.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초기화 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에 역전파,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마지막에 주고 학습한 거 찍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출력 파일명, 우리 모델 학습한 거 출력 파일명.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냥 모델을 세이브하는 거랑 여기 보면 이렇게 네스티드 가 있어요. 스테이트. 얘는 아키텍처까지 포함해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만약에 토치 세이브를 해버리면 이런 아키텍처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이제 모델의 어느 결과만 가지고 되는데 이렇게 스테이틱트라는 옵션을 줘서 저장을 시키면 아키텍처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 나중에 그러니까 로컬 환경에서 이 파일을 갖다가 작동을 시킬 때 여기 아키텍처까지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스테이틱트로 가져오면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로우 형태로 그냥 토치 세이브를 시켜서 가져오게 되면은 활용은 할 수 있지만 아키텍처까지는 다룰 수 없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출력하는 부분이겠죠. 출력을 했고 여기서 넷 만들어놓고 로드하고 출력하고 이건 지금 뭐예요? 그라디언트 초기화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습 중이 아니니까 뭐 변화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이 코드는 지금 표시 뭐 10,000개에서 54%. 그 다음에 각 10개 클래스에 대한 예측값을 다루기 위해서 코렉트 프레드, 토탈 프레드 이런 지금 이건 뭐예요? 세트형 자료죠? 변화도 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큐러시 출력하는 부분.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원래 여기 GPU 코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 상태로는 GPU 안 되죠? 제가 저번 시간에 GPU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파이썬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이퍼 10을 하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고, 지금 요거 있잖아요. 한 거. 요거를 GPU 버전으로 바꿔보세요. GPU 버전으로. 그래서 학습까지 실습해보는 걸로. 지금 해보세요,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뭐 간이라고도 있고요. 겐이라고도 있고, 앞에 DC가 붙은 거는 딥 컨볼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DC 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일단은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과 조금 다른 계열이에요. 일단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러니까 심장망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 왜 그걸 만들어야 되냐? 이게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예제거든요. 이거는 제너레이터라는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있고 판별자가 있어요. 경찰이 지금 판별자고 도둑이 생성자예요. 그래서 도둑은 경찰에게 안 걸리기 위한 위조지폐를 만들고 경찰은 계속 위조지폐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모델과 다르게 간 모델은 50%로 수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계속 생성을 해야 되니까 계속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경찰은 그걸 계속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D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G가 제너레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0, 1 이렇게 리얼, 페이크 이렇게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어에서도 이 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핫한 주제. 그러니까
딥러닝 공부하면은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될 거고요. 우리가 챗GPT 말고 달리 같은 거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가상 이미지를 생성을 해줘요. 그런 게 다 백본이 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 거기에 대해 이론을 좀 공부를 해보고 오늘은 파이토치 쪽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론이 좀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텐서플로우 기반의 간도 해볼 거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사리얼 네트워크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찾고 이런 문제. 간은 2014년에 나오긴 했는데 제대로 들은 건 한 2017, 8년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튜토리얼은 실제로 이 논문을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는 뭐 인풋 값이겠죠. 들어가는 입력 값이 될 거고 D 아까 뭐라 그랬나요?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 그러면 입력된 거를 판별한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통과시켜서 어떤 스칼라로 확률을 출력한다. 디스크리미네이터 말하는 거예요. 판별자 크기가 지금 데이터셋이 3채널에 여기 써있죠. CHV, height, width 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고요. 우리가 밑에 다룰 데이터셋 그래서 이 모델은 잘 생각해서 해보면 진짜 가짜만 구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이진분류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나중에 이 말을 들으면 뭐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약간 생각을 미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규분포가 등장을 합니다. 정규분포가 등장을 하면서 가우시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우시안 뭐였어요?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비슷하게. 내가 어떤 걸 생성을 했을 때, 걔가 분포를 가질 때,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하면, 눈, 코, 입이 좀 비슷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정규분포로 표현해보면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거리도 얼마 차이가 안 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의 계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만약에 증명사진, 반명합판을 학습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랑 비슷한 사람을 얘가 생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간은 상당히 GPU를 많이 소모합니다. 속도도 되게 오래 걸리고 GPU가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셋이 존재해야 돼. 명확히. 그러니까 사람을 생성을 하려면 우리 반명한 사진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딱 얼굴만 나온. 그래야지 어떤 비슷한 가상의 사람을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우시안에 비슷한 이런 분포를 갖는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제너레이터 볼게요.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는 또 다른 신경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랑 G가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그럴듯한 가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제너레이터 목표인 거죠. 왜냐하면 경찰을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D 안에 지금 G가 들어있죠. 이렇게 되면 확률이 0과 1 사이의 상수로 나올 거고. 공식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가짜로 판별할 기준은 1-D에다가 판별자에다가 제너레이터 넣은 거잖아요. 그쵸? 1- 하면 그게 가짜로 판별할 확률인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요게 최대한 50%로 0.5로 수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D와 G는 여기 보면 민맥스 게임을 한다고 해요. 민맥스 게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은.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낸 거고. 요거는 아직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떤 모델들은 최적성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간은 앞에 뭐가 많이 붙어요. 뭐 스타일 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앞에는 어떤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어느 간이다. 굉장히 많습니다. 모델이. DC가 할 것 같아요. 여기 뭐, 딥 컨볼루셔널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얘를 더해 보니까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DC 간으로. 겐으로 읽으셔도 되고, 간으로 읽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 리키렐루라는 게 등장합니다. 리키렐루. 그 다음에, 배치놈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리키렐루. 우리가 렐루만 다뤘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리키렐루라는 애가 나와요. 리키렐루는 우리가 뭐였어요? 일반적인 렐루 뭐였죠? 음수를 바꿔주는 거였죠. 음수로 나오는 걸 0으로 바꿔주는 거죠. 리키렐루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0.1? 0.01? 잠시만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참고 좀 하겠습니다. 주피터에 아마 써 있을 텐데 주피터가 전에 다른 반에다가 넣어놔가지고 헷갈리네요. 잠깐 찾아볼게요. 키렐루가 0.01이었네요. 0.01. 0보다 작을 경우, 음수일 경우에 0.01을 곱해주는 거. 일반적으로 이런 연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고요. 배치놈이라는 얘기는 정규화에서 빼준 평균을 다시 더하라는 의미예요. 배치놈. 배치노름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놈이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특이하게 리키렐루랑 배치놈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이거는 파이토치뿐만이 아니고 텐서플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잠재 공간으로 하여금 벡터, 이미지와 같은 차원을 갖도록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전치 합성곡 신경망 앞에 있는 우리와 컨볼루션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합성곡 신경망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쉽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들의 가중치를 해서 업샘플링을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성해내야 되잖아요. 생성을 해내야죠. 가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 부분은 임포트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인자들을 좀 볼게요. 근데 좀 작은 것 같아.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우리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해봤으니까 워커도 다뤄봤죠. 배치 사이즈도 다뤄봤죠. 여기에서는 128을 사용을 했다. 이미지 사이즈는 아까 64, 64라고 했어요. 보면은 만약에 다른 크기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모델의 구조 변경된다. 이거는 마찬가지였죠. 딥러닝에서는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어떤 모델 아키텍처도 바뀌어야 되겠죠. NC라는 게 있는데 NC는 넘버 오브 채널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 개수. 근데 우리 지금 RGB 쓰고 있으니까 3개죠.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는 넘버 오브 Z. 근데 아까 위에서 벡터 Z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벡터의 원소들 개수. Z가 이제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NGF라는 거는 생성자, 가운데 G가 들어있죠, G. 생성자를 통과할 때 채널 개수예요. 가운데 D가 들어있는 NDF는 구분자를 통과할 때 만들어지는 채널 개수. F는 알고 있고, 러닝레이트도 알고 있고. 여기서는 논문에서 안내한 대로 0.0002로 설정을 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는데 여기 베타 1에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래요. 논문에서 제공해주는 값 봤더니 0.5로 돼 있었대요. 얘는 이제 GPU의 넘버를 의미하는 거예요. GPU의 넘버. 간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GPU가 여러 개일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GPU의 개수별로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GPU가 4개면 4개를 다 쓴다 하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부분들의 어떤 디파인 해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아까 했듯이 얼굴 데이터 셋이에요. 얼굴 데이터 셋. 그래서 반명합판 같이 어떤 데이터 셋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4, 64 크기를 갖는 반명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고 다 외국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셀바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료는.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안에 이미지 온라인 셀바에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학습 대상이 되는 사진 이미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폴더 구조 우리 유심히 봐야죠. 다음에 폴더를 들어온 이유는 당연히 서브 폴더를 요구했어요.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서브 폴더를 요구하죠. 트레인 밸리드 그 밑에 폴더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사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브 폴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라는 거 만들어 아까 썼던 거 루트 데이터셋이 있는 경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 프레임워크에서는 트랜스포머 문제 나왔을 때 컴포즈 시켜주고 리사이즈 해주고 센터 크랍 왜냐면 사람의 얼굴이 만약에 이런 데 쏠려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 얼굴을 조금 가운데로 리사이징을 해놓고 포커싱을 좀 줘야겠죠. 왜냐면 이런 게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그렇죠. 학습할 때 잘 생성을 못 하겠죠. 이런 값들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명합판이 가장 좋은 예예요. 반명합판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람의 머리밖에 안 들어있고 사람 머리가 뭘 반쪽만 찍진 않을 거잖아요. 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데이터셋들의 구조보다.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셋 있고 로더 있었고 여기에 디바이스 명번을 사용한다. 만약에 없으면 CPU를 안내해줘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띄워주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미지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 거의 반명합판 데이터셋하고 비슷하죠. 빌 게이츠 형도 있고 한데 나머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 다음에 구현 어떻게 구현하냐. 아까 우리가 네트워크는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랑. 그렇죠. DC 간 논문에서는 평균 0이고 분산이 0.02 정근표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구분자 생성자 모두 무작위 초기화를 진행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말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구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웨이트를 초기화할 때 이렇게 지금 초기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더블 언더스코어로 클래스에 접근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웨이트 값 주는 거죠. 지금 위에 있는 거 요 값. 이걸로 초기화를 하라고 하니까 함수를 만들어서 위에 있는 대로 논문이 말하는 대로 적용을 시킨 부분. 그럼 처음에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는 잠재 공간 Z를 어떤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설계가 되어 있다. 어떤 공간에다가 우리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구조랑 지금 다르죠? 반대예요, 반대. 생성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트라이드, 우리 보폭을 이루어져가지고 전치 합성국 계층들을 이어서 구성을 하고 2차 원배치 정규화 유충과 렐루를 한 쌍을 묶어서 사용을 했다. 마지막 계층에서는 출력값을 마이너스 1,1 조정하기 위해서 정규화 계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논문에 의하면 이 계층이 경사관법에 가장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출력값을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 바이 64의 어떤 이미지가 생성이 된 부분. CNN을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스트라이드랑 렐로 들어가 있다. 아까 인자들 NZ, NGF, NC 이런 게 있었어요. 위에서 얘기했죠. 생성자 코드다. 요거는 위에 좀 그림하고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일단은 로드에서 GPU 세팅해주고 시퀀셜로 만들었네요.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트랜스포즈 해주고 여기 보면은 8410
이거는 소스 볼 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소스에서 설명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개념 이해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닛 함수를 아까 적용을 했죠. 이닛 함수. 웨이트 이닛. 위에 논문에 말한 대로. 그래서 넷치의 제너레이터 만들어주고 GPU를 보냈죠. 2 디바이스 GPU를 보낸 거. GPU 설정하는 거고, 여기서 웨이트 이닛, 웨이트 초기화, 모델 찍어보고, 뭘 찍었더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제너레이터 아키텍처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판별자니까 얘는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 하겠죠. 그러면은 컨버전 2D, 배치룸 2D, 리퀴렐루를 통과시켜서 데이터를 가공시키고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를 이용했다. 왜냐면 아까 이진분류 문제와 비슷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DC가 논문에서는 보폭이 있는 합성목 대칭을 사용하는 것이 신경만 내의 풀링 함수를 학습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풀링 계층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한다. 그래서 배치 정규화, 배치놈 얘기하는 거죠. 리퀴렐루 함수는 학습 과정에서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효과적인 경사도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이따 소스 볼 때, 그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라 만들고, CPU를 보내주고, 웨이트 초기화시켜주고, 모델 코드 출력하고. 이러면 일단, 지금 신경망 두 개는 다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뭐, 손실함수 옵티마이저 마지막에 정의해줘야 되니까. 손실함수는 여기 보이죠? 이진분류 문제라고 했으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사용을 하고, 아까 이거는 설명드렸고. 옵티마이저는 아까 아담이었죠, 아담. 옵티마이저, 아담. 참고 짓은 이렇게 픽스를 해줬네요. 리얼 라벨은 1, 페이크 라벨은 0이라고 이진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노이즈 걸어준 거는 어떤 실제 현상과 비슷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노이즈 걸어준다고 예전에 우리 했었어요. 머신러닝 할 때였나? 왜냐면 너무 데이터셋에 익숙한, 테스트셋에 익숙한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 계속 업데이트해서 0.5로 수령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니 배치가 나오고, 구분자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 디스크리미네이터, 구분자. 공식을 가지고 있고, 미니 배치를 분류해서 두 가지 스텝으로 돼 있다. 진짜 데이터들로만 이루어진 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로그 dx의 손실값을 계산한 다음에 역전파에서 변화도, 기록의 변화도를 계산한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가짜로 이루어진 애들만 통과시킨대요. 첫 번째는 진짜로 만들어진 애들만 통과시키고, 두 번째는 가짜로 만들어진 애만 통과시킨 다음에 1에서 뺀 다음에 그 변화도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학습을 한다고 해요. 행성자의 학습은. 얘도 로그의 1 마이너스 요거. 그래서 파트 1에서 생성자의 출력값 판별해주고 진짜 라벨까지 지의 손실값. 그러니까 생성자의 손실값 구해주고 손실값을 변화도로 굴고 최종으로는 옵티마이저 사용해서 가중치 업데이트 시켜준다. 이거는 지금 역전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에 진짜 라벨을 사용하는 것이 위배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짜 이미지 진짜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라벨링을 우리가 정답지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에서는 이런 기법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짜 이미지가 맞다고 해줘야지, 그렇죠? 모델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스 관련된 거. 로스 D,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트 손실값일 거고, 생성자의 손실값일 거고, DX는 확률, 구분자 얘기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판별할 확률, 0.5로 수령, 그 다음에 뒤에다가 GX 넣어주면 얘도 0.5 수령. 이 두 개가 0.5에 수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학습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F4 주고, 소스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해서 결과를 찍어봤더니 이건 왜 플랄랩을 그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제너레이터가 파란색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가 알색이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생성해 놓는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 판별자는 뭐예요? 얘는 원래 진짜를 구분하는 애니까. 그렇죠?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비슷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프는. 형상화 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응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떠해요? 여러분 보니까. 뭐 그럴듯한 사람들이 나왔죠? 네, 그럴듯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기 결과고 저 소스를 제가 이거를 잠시만 공유를 해야 되니까 아까 복사 좀 해볼까.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다 복사하시면 돼요. 네, 뭐 이거는 아마 똑같을 텐데 복사하셔서 해도 되고 CPU는 동작시키게 해놓고 근데 이 데이터셋을 여러분들에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쵸? 왜냐면 이 데이터셋이 아마 용량이 클 건데 제가 알기로 가끔 연결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데이터셋 어떻게 받았는지 볼게요. 다이렉트 다운이 되나? 일단 공유를 하고 생각합시다. 날짜가 예전 날짜로 돼 있긴 한데요. 지금 복사해놨어요. DC 가면 뭐 되는 거. 활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소스 우선에. 주석들이 달려있을 거예요. 여러 개.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로드 되는지 좀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이니까. 간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거든요.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데이터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얘가 있긴 한데 이거 다운받을 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눌러볼게요. 오랜만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20만 장이 넘네? 여기 가면 여기 있을 거거든요. 얘를 아마 다운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받아본 게 있으니까 제 거에 찾아볼게요. 제 드라이브 있을 것 같거든요. 옛날에 해놓은 기억이 갖다 놨어요. 근데 압축 파일이거든요. 지금 풀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갔죠? 만지고 있다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슬라이드가? 아, 여기죠, 여기. 그치, 여기로 가서 얘를 받아야 되는 게. 얘를 받는 기법이 있을 텐데. 일단 걸어봅시다. 얼마나. 1.3기간에. 예, 아마 안 먹을 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희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뭘 좀 바꾸면은 가끔 다운이 될 때도 있어가지고 찾아볼게요. 왜냐면 1.3기가라서 이거 다운받고 올리면은 오늘 이거 뭐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해결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앵크를 수정하는 뭐 방법이 있거든요. XQ. 아, 그래서 여기가 있는 거 같고. 아, 이거 라이센스 키 같은 게 걸려있네. 도메인 관리자 접근하는데. 다운도 안 되고. 아이디 0. 영피? 뭐지? 일단 편법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이렇게 주소 바꿔 접근을 했는데 액세스 거부가 걸리는 거 보니까 다운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도 접근이 안 될까?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도 아마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누르면은 또, 그쵸. 그럴 줄 알았어. 구글 드라이브 하는 거고. 기터브에 있는 거면은, 뭐,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데이터가 또 없고. 이것도 드라이브. 목표. 이거 아마 저기서 받으면 느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오늘 폴더에다 옮겨올 테니까, 그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마운트 시켜서 넣어놓으세요. 그냥 일반 공간에 올려놓지 마시고, 여기다 올려놓지 마시고, 마운트 시켜서 걷다가 업로드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해놓고 그 다음 시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거든요. 왜냐면 다운이 오래 걸릴 건데, 제 드라이버에서 받으면 금방 받을 거예요, 아마. 올려놨어요. 이름은 얘예요, 얘. 맞아요. 1.34기가짜리인데, 올려놓을 방법이 없네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인터넷에 돌아다닐 수는 있긴 하거든요. 가상 공간에. 그게 있으면 바로 거기 접근해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찾아볼까요? 일단 뭐, 스트랩으로 해봅시다. 뭐야, 뭐 이래. 야, 기터브 같은데 올려놓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얘네도 다 드라이브고. 목량이 커가지고, 얘도, 정석으로 가시죠. 올려놓고, 본인 드라이브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는 데이터셋을, 다른 데이터셋을 하면은 효과가 안 나와요. 저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 써야 돼가지고. 일단은 업로드를 걸어 놓으세요.